당시 제가 아직 10대였을 때의 일입니다. 친구 하나 그리고 2살 위의 선배 둘로 4시 심야에 지역에서 유명한 심령 스팟에 가기로 했습니다. 남자 넷이 심령 스팟 순례라니 좀 쾌쾌한 느낌입니다만 친구는 심령적인 것에는 특히 약하다고 해서 선배들은 친구를 놀릴 생각으로 지금부터 땡땡이 가자고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은 산속에 있는 건물로 차로 향했습니다. 그 건물 지하에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불을 질러 동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든지 건물 뒷곁의 벼랑에서 귀신이 올라온다든가 여러가지 소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선배들은 물론 지하로 가봐야지 하는 말들로 친구를 위협하듯 웃으며 말했습니다만 막상 현재 도착하니 우와 진짜 무섭잖아 하며 차에서 건물 외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형들 안 내릴 거야? 하고 선배들에게 말하니 그럼 너 먼저 내려 라고 해서 차에서 내리려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 계속 제 티셔츠 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만 내릴 거야 놔 라고 하며 떼어놓으려고 하자 겁을 집어먹은 얼굴로 위험해 여긴 무서워 정말 위험해 하며 저에게 호소해왔습니다. 일단 선배들이 재촉할 테니까 친구 손을 뿌리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주위를 걸어서 한번 돌고 뒷곁에 있는 벼랑도 가서 들여다본 다음에 차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배들은 흥미진진한 듯 뭐 나왔냐? 하고 물어왔습니다만 저는 아니 아무것도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차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서 앞좌석에 있는 선배들에게 형들이 가자고 해놓고 내려 지하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선배들은 너 안 무섭냐? 하고 물어오길래 그다지? 했더니 선배 중 하나인 A가 그럼 내일까지 여기서 머물러봐 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데서 자야 하는데? 하고 너무나도 솔직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는 안 무섭다며 10만 원 낸다면 머무를래? 라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는 먼저 주면 하지 라고 답했습니다. 선배 A는 좋아 하더니 지갑 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거야? 웃으며 물어보았습니다만 그러고 보니 선배 A는 빠찡코에서 크게 딴 날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돌려달라고는 하지마 하고 다짐을 받은 후 돈을 챙기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선배들은 바보 같은 놈 하고 웃었습니다만 저도 10만 원이나 내놓는 쪽도 바보야 라고 돌려붙였습니다.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뒷좌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은 저를 놔두고 돌아가기 전에 지하에 갔다 와봐 라고 즐거운 듯 말했습니다. 10만 원이나 받은 저는 별로 개의치 않고 지하로 향했습니다. 화재가 있었던 건 정말인 것 같아서 캄캄한 중에서도 손전등 빛으로 벽이 그을려 있어서 시커멓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는 그렇게 넓지도 않았고 눈에 띄는 곳이라곤 목욕탕 욕조 같은 것 뿐이었습니다. 차로 돌아와서 벽이 시커매 화재로 뭐 어떻게 됐었다고 그랬잖아 라고 보고하자 선배들은 우와 하고 기쁜 듯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에 데리러 온다고 약속하고 저 혼자 남겨둔 채 차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남겨진 저는 저것도 진짜로 데리러 오긴 하나? 하고 조금 걱정하면서도 그 폐허에서 가장 나을 법한 누울 장소를 발견하고
먼지를 없앤 후 그곳에 앉았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 정도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하다가 일단은 휴대폰을 꺼내서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을 보내기에는 시간도 시간이고 전파는 아슬아슬해서 안테나가 한 칸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속에 있게 되면 무서운 건 귀신보다는 들개 같은 것들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폐허는 지하 말고는 모두 밖으로 드러나 있었고 지하는 너무 더러운 데다 역시나 기분이 나쁩니다. 이건 섣불리 잠들어서는 위험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너무 심심해서 귀신이라도 나와줬으면 같은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기는 하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잠이 쏟아져 와서 저는 바로 잠에 빠졌습니다. 눈을 뜨니 새벽 5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라서 상당히 밝아져 있어서 저는 길을 잃지 않는 범주 안에서 산책하기로 합니다. 야생 토끼가 있어 살짝 감동을 받거나 이런 자연도 괜찮구나 생각하며 폐허로 돌아와 9시를 기다렸습니다. 9시가 되어서도 선배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파가 좋은 장소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만 친구네 집에서 잔 선배 둘은 미안, 여태 잤어 하며 바로 잠에서 깬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충 예상대로였다고 생각한 저는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짜증나게 말을 뱉고 나서 차를 기다렸습니다. 차가 온 것은 11시 반을 넘었을 때로 선배 둘과 친구 그리고 선배 A의 여친이 차에 타 있었습니다. 선배들은 무슨 일 없었냐? 라며 끈질기게 물어왔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아무것도 라고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모두 재미없어 보였습니다만 뭐 그렇지 뭐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바로 산을 내려가기 위해 저를 태운 후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제 발목이 누군가에게 잡혀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뒷좌석에는 끝에서부터 저, 친구, 선배 A의 여친 순으로 앉아 있었고 둘 모두 양손 모두 보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아올랐습니다. 에? 이 시간에? 같은 생각이 들어 조금 이상했습니다. 저는 여름이라서 무릎까지 오는 바지였던 것도 있어서 곧바로 다리에 그 손은 닿아 있었습니다. 붙잡고 있다기보다는 그 손은 힘껏 손톱을 세우고 파고드는 것처럼 통증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동을 피워 차 안 모두가 패닉이 되어 사고를 일으키는 게 목적인가? 라고도 생각되었습니다. 뭔가 어디서 들었을 법한 이야기잖아?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평정을 가장하고 또한 제일 봐서는 안 되는 옆에 있는 친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앞으로 쭈그리고 앉아서 그림자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가기 바로 전쯤에 그 움켜잡은 손의 감촉이 사라졌고 주유소에 들른 후 선배 A의 여친이 미니스톱에서 감자칩을 사서 먹고 싶다고 말을 꺼내 편의점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모두가 차에서 내린 후 선배 A만을 몰래 불러서 다른 3명과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선배 A는 왜 그래? 라고 물었고 저는 위험했어. 하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표정의 선배 A에게 정체불명의 손톱에 의해 피 맺힌 다리를 보여주고 내려올 때 다리를 잡혔었어 라고 하자 선배의 얼굴은 바로 파랗게 질렸습니다. 선배는 진짜야? 네가 일부러 한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깨끗이 자른 손톱을 보여주면서 이런 손톱으로 어떻게 이런 자국을 내겠어?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일단은 초조했어
하고 말했습니다. 너 왜 잠자고 있었냐? 그럴 땐 말하라고. 이걸 모두에게 말했다간 정신이 나가서 사고라도 내면 큰일이잖아. 아, 그런 거냐? 판단력 개짱이지? 오.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 트라우마 돼. 알겠는데 나한테는 왜 말했냐고. 무섭게. 아니,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다니까. 그런 대화를 나눈 후 다른 세 세계는 입을 다문 채 물건을 사고 친구네로 돌아가 저는 바로 우리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후 모두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문을 따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저는 원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열자마자 바로 집안에 누군가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삭발을 한 등이 굽은 추리닝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우리 집은 4층이었던 것도 있어서 바로 도망을 치려면 저를 밀치고 문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도둑이요?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귀신? 다리 보이는데? 라고 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한동안 보고 있었습니다만 남자는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게 된 제가 어느 쪽이라도 좋으니까 흙발로 올라가지 마! 라며 다가가니 그는 베란다 쪽으로 조용히 걸어가서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뭐야 이 자식 생각하며 양손에 칼 같은 걸 들고 있지는 않아서 훔쳐갈 건 아무것도 없고 경찰도 안 부를 테니까 일단은 나가 라며 침대에 걸터 앉으며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동안 남자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만 미동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두들겨 패서 내보낸다? 그렇게 말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제가 벽걸이 시계를 본 후 다시 그에게 눈길을 향하자 그는 저에게 얼굴만을 향한 채 저와 처음으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눈은 작고 사식기가 있는 느낌으로 코는 주먹코, 입은 살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그 얼굴에 뭔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약간 노려보는 건지 아닌 건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저도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습니다. 4층인데다 자물쇠도 걸려있는 채라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분명하다고 할까요? 생기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80% 정도는 그냥 집에 침입한 사람이라는 쪽으로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서서 그를 봤을 때의 위화감을 그대로 입에 담았습니다. 지적장애나 뭐 그런 종류야? 화 안 낼 테니까 나가자. 자. 그렇게 말하며 그의 팔을 잡으니 그 감촉이 이상했습니다. 묵직하게 내용물이 가득 찬 박스 같은 감촉으로 섬뜩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뿌리치는 것처럼 팔을 움직였고 제가 그 감촉도 있어서 그랬는지 손을 떼자 터벅터벅 현관 쪽으로 걸어가더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도 조금 기다렸다가 아래에 아파트 현관 근처를 관찰하려고 생각해 문을 열려고 걸어가자 방과 문 사이에 있는 화장실 문이 하는 격렬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살짝 경계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고 평소와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음은 싱크대 위에 여닫이 문이 달린 찬장에서 하는 격렬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생각하며 그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30대 후반 정도의 남자 얼굴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남자도 계속해서 노려보는 느낌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왠지 모르게 아무리 내가 뭐라 해도 입 다물고 있겠지 하고 말한 후 찬장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저녁까지 이렇다 할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조금 수면을 취한 뒤에 당시 일하던 직장이었던 어느 가게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이 가게에는 귀신이 나온다 같은 말을 자주 하던 자칭 영감이 엄청난 대학생 알바인 여대생 H에게 전날 밤 묵었던 심령스팟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H 누나, 땡땡에 가본 적 있어요? 있지. 있는데 이젠 절대 안 가고 있어. 위험해요? 위험해. 정말 위험해. 가려고?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지하가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왜냐하면 지하에서 사람이 죽었다잖아. 그런 식의 대화를 나눈 후 거기가 어떤 곳이었는지 아냐고 물었더니 갱생시설? 같은 곳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량아들이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확실한 건 자기도 모른다는 식으로 알려줬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살짝 제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삭발머리를 한 그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일하던 중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두고 있었는데 다른 알바가 전화기가 계속 울리고 있어요. 라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뭐지?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걸려왔는지 확인하러 사무실로 갔는데 휴대폰은 분명히 아직도 계속해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배 A에게서 온 전화로 받아보니 땡땡이 뭔가 이상해. 부탁이니까 좀 와줘라. 부탁해. 하고 필사적으로 간청해 왔습니다. 땡땡은 그때 같이 갔던 제 친구입니다. 그 전화 너머로 누군가 계속 소리치는 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허가를 받고 다른 종업원들에게 잘 좀 부탁할게 하고 사정 설명 뒤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도 혼자 살고 있어서 두 선배와 선배 A의 여친 셋은 자주 그곳을 아지트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넷이 그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 먼 곳도 아니라서 30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친구와 친구를 안고 있는 선배 B, 울고 있는 선배 A의 여친, 마시게 하려던 건지 물이 든 컵을 들고 있는 선배 A, 모르는 아주머니. 이분은 나중에 들어보니 집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5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선배 A에게 이 자식 몰래 약이라도 한 거야? 하고 공격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선배 A는 그럴 리가 없잖아.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거? 하며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방법을 모르던 저는 일단 선배 B 대신에 친구의 어깨를 잡고 야! 어떻게 된 거야? 진정해봐!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제 목소리 같은 거 들리지 않는 것처럼 계속 소리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일전에 친구의 누나가 귀신에 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친구가 심령현상을 싫어하게 된 요인일까요? 괜찮아! 이런 거 그냥 기분 탓이야! 정신 차려! 라고 귀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저 소리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입가에 거품이 일 정도였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입 다물어! 진정해! 하고 고함을 질렀고 머리채를 잡고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소리 지르는 걸 멈추고 하는 세든 소리를 내는가 싶더니 제 팔에 얼굴을 파묻듯 매달렸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왜 그랬어? 이제 괜찮은 거냐? 하자 친구는 얼굴을 파묻은 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일단 물부터 마시자. 하고 친구에게서 떨어지려고 하니 고함을 지르며 제 이름을 2번 부르고 떨어지지 마! 하고 우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저는 그 상태로 30분 정도를 계속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친구가 어린애처럼 졸라대는 걸 겨우 타이르고 선배 A의 여친에게 대신 좀 봐달라고 한 뒤 선배 A, B 둘과 집주인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가 한바탕 사과를 한 다음에 셋이 의논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이웃들의 항의가 있었고 바로 옆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역시 땡땡이 같은 탓일까? 하며 선배 B에게도 제가 다리를 잡혔던 걸 말하고 우리 집에서 추리닝 차림의 남자와 찬장 속의 얼굴에 대해서도 모두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배 B가 네가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화나게 만들었다니? 거기서 묵었기 때문에? 무슨 짓 안 했어? 그냥 자기만 했어. 그걸로 화가 난 건가? 저는 살짝 웃으면서 귀신이 화가 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이제 그만하자 하고 머리를 싸맨 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 멍한 상태로 선배 A에게 형, 어떡하지? 하고 물었습니다. 액마기를 받을 수밖에 없나? 그런 거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방법 말고는 뭐가 있냐? 화가 나게 했다면 사과하면 되지 않을까? 누구한테? 거기 가서 귀신한테. 야, 또 간다고 거길? 그러니까 집에 돌아갔는데 그 추리닝 같은 게 또 나올지도 모르겠고. 절대 안 돼. 가려면 너 혼자 가. 내가 언제 같이 가자고 했어?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 친구가 또 소리치기 시작하면 전화 줘 라고 선배 A에게 부탁하고 저는 우리 집으로 차를 가지러 돌아간 후 폐허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이었던 것도 있어 혼자 운전해보니 폐허로 향하는 산길은 아주 아슬아슬한 커브길 등이 있어서 한층 더 위험함을 느꼈습니다. 한번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만 어떻게든 전날에 그 폐허에 도착한 저는 그곳에 가서야 손전등 같은 것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겨우 깨달았습니다. 일단 바깥쪽에서 폐허를 향해 죄송했습니다! 하고 조금 큰 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뭐라도 좀 반응해봐.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하는 부끄러운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불빛을 의지해 폐허를 돌아다니며 하룻밤 잤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요? 돌아가라고 말해줬으면 걸어서라도 갔을 텐데 하며 아무도 없는데도 혼잣말로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거의 불빛도 없는데 가기는 싫었습니다만 역시 지하인가? 생각한 저는 지하를 향하기로 합니다. 지하에 갔더니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인기척을 단번에 느꼈습니다. 이건 있는 거네? 하고 괜히 센 척을 하기 위해 일부러 목소리를 내어서 갑자기 뒤에 서 있다든가 하지는 말아요 하면서 지하 한가운데까지 걸어갔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었는데 거기에 멈춰서서 이젠 오지 않을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10분 정도를 더 기다렸더니 기척도 어느새인지 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건 좋지만 나한테만 나와요
하고 지하를 나왔습니다. 차로 돌아와 잠시 폐허의 외관을 바라다본 후 산을 내려가기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운전 중 다리를 잡히면 큰일이라 최대한 속도를 줄여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뒷좌석에서 어깨를 붙잡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잡기만 했는데 점점 손톱을 세워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파! 하며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하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며 차를 몰았습니다. 점점 손톱이 파고드는 힘이 강해지고 고통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손톱을 세우고 있는 그 손에 화가 나서 넓은 도로 옆에 차를 세운 다음에 제대로 사과했잖아! 아주 신났네! 하고 화를 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두우면서도 엄청나게 무서운 얼굴을 한 여자가 제 어깨에 손을 뻗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우와 무서워 하면서도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왜 그러는데? 하고 기분 나쁜 듯 말하니 손톱을 세우던 힘이 많이 풀리고 이윽고 닿는 감촉도 사라졌습니다. 일단 저는 아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젠 거기 안 갈게요. 한 후 그럼 난 앞을 볼 테니까 그동안 어딘가 가주세요. 부탁합니다. 하고 앞으로 본 채로 차를 몰았습니다. 커브길이 줄고 꽤 안전해졌을 때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는 사라져서 안심했습니다. 이틀 후 선배 A에게서 다시 연락이 와서 친구가 또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해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누워서 소리치는 친구를 내려다보면서 너 이제 괜찮아. 진정해. 라고 말을 걸어도 멈출 것 같지가 않아. 너 진짜 조용히 안 하면 정말로 맞을 줄 알아? 자, 5, 4, 3 하고 숫자를 세자 친구는 조용해졌습니다. 뭐야 그거? 연기하지 마라? 하며 어이없다는 듯 말하는 나에게 친구는 연기가 아니야. 갑자기 의식이 돌아왔어. 라고 호소해왔습니다만 저에겐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었고 그 후 친구가 홀린 듯 소리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지금도 가끔 이상한 게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까진 건강합니다.